1983년 7월 23일 여느 여름날처럼 평온했던 캐나다의 하늘. 오타와에서 이륙한 에어 캐나다 143편은 승객 61명과 승무원 8명을 태우고 엘버타주의 에드먼턴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종은 보잉 767-233, 당시 캐나다 항공사 최초로 도입된 최신 기종이었죠. 문제는 이 비행기의 조종실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륙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조종석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경고등에는 연료 압력 이상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고, 순간 조종사와 부기장은 즉각 매뉴얼을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연료 계기판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연료 펌프도 고장 신호를 보내더니 비행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양쪽 날개에 달린 두 개의 엔진이 모두 동시에 정지해버린 겁니다. 엔진이 꺼졌을 때 조종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꺼지고 무전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력 전체가 꺼지자 승객들이 타고 있던 객실 안에서도 엔진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안내방송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객실 승무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자세를 낮추라고 반복하며 지시하기 시작했죠. 이후 객실 끝에서 승객 중 한 명이 창밖을 보고 엔진이 꺼졌어, 팬이 안 돌아가 라고 외치며 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승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당시 고도는 약 12,000m, 비행기로는 거의 최고 순항 고도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성층권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고도였죠. 순항 고도에서 완전히 무동력 상태로 공중에 정지한 민항기는 활강을 시작했고, 활강 속도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매우 빨랐습니다. 문제는 조종사들도 왜 연료가 고갈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이륙 전 연료량을 확인했고 연료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비행기는 말라붙은 연료통을 달고 1만 미터 상공에서 활공하고 있었던 걸까요? 조종실에서는 곧이어 모든 계기판이 정지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료 펌프가 작동하지 않자 전기 개통도 하나둘 멈춰섰고, 비행기는 레이더도 자동 항법도 기압 계기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눈 가리고 하늘을 나는 상황이었죠. 전기를 잃은 항공기는 조종사 손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방향조차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보잉 767기는 새로 도입된 항공기로 전통적인 계기판 대신 전자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엔진 정지와 함께 전기 공급이 끊기자 계기판은 보이지 않았고, 조종사들은 거의 눈에 의존해서 활강 각도를 계산해야 했죠. 여기서 로버트 피어슨 기장이 믿기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글라이더 조종 경험이 있었습니다. 글라이더는 엔진 없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인데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날 수 없고, 처음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비행기나 바람의 힘을 빌려서 뜬 다음 그 이유는 공기의 흐름과 조종사의 기술만으로 활강하며 날아갑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연료를 소비하며 날지도 않고 소리도 거의 없고 오직 기체의 형태, 바람, 중력, 공기 저항을 이용해 흘러가듯 나는 비행기죠. 다행히 이 기장은 속도, 고도, 지면과의 거리를 모두 감각적으로 계산해 착륙 지점을 잡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디에 착륙할 수 있을까? 당시 위치는 캐나다의 고속도로 한복판. 하지만 고속도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해는 곧 지고 있었고 시야는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었죠. 이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김리 공군기지. 캐나다 정중앙쯤에 있는 매니토바주 김리에는 오래된 공군 활주로가 있었고, 당시 민간 공항으로는 사용되지 않던 곳이었지만 평평한 지형과 지붕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주로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김리 활주로는 레이싱 트랙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자동차 클럽이 임시 대회를 열고 있었고, 활주로 한복판엔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차량들이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이었죠. 조종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김리 공항이 그저 지금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활주로였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라이더 상태의 비행기가 활강에 들어갈 때 공기 저항과 낙하 각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피어슨 기장은 이제 모든 자동 시스템이 꺼진 상태에서 오로지 눈과 손, 감각에 의존해 활강 각도를 조절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김리 활주로에 정확히 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조종관 조작은 그야말로 인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이자 한 사람의 감각이 수십 명의 생명을 쥐고 있던 극한의 순간이었죠. 8,000m 상공에서 엔진 없이 활강하던 에어 캐나다 143편은 그렇게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김리 상공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활주로 끝엔 관람객들이 서 있었고 비행기는 그 위로 곧장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착륙 1, 2분 전쯤 레이싱 차량을 정비 중이던 한 참가자가 저 멀리서 거대한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걸 목격합니다. 처음엔 구름인가 싶었지만 곧 그 형태가 보잉 767임을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아이들을 안고 도망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수는 너무 낮았고 바퀴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으며 뒷날개는 과도한 하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착륙 직전 부기장이 마지막 브레이크 레버를 체크하며 바퀴 아직 안 내려갔어 라고 외쳤고, 기장은 수동으로 돌려 지금 바로 라고 말하며 직접 착륙 각도를 조정합니다. 피어슨 기장은 마지막 30초 내외의 순간에 기체를 살짝 옆으로 틀며 사람과 차량이 없는 활주로 측면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활주로 절반은 사용 불가한 상태였고 한쪽 끝에는 드래그 레이스 출발선과 장애물 구조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는 뒷바퀴 한쪽만으로 접지했고 앞바퀴는 강하게 흔들리며 활주로 중간쯤에서 뒷 타이어가 파열되는 충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사람이나 구조물과 단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멈춰섰습니다. 착륙 지점으로부터 단 몇 미터 앞에는 어린이 자전거 경주 트랙과 관람객 차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피어슨 기장에 마지막 각도 조정이 없었다면 비행기 바퀴가 사람을 그대로 덮쳤을 수도 있었죠. 피어슨 기장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조종 기술은 수많은 비행 전문가들이 나중에 보고서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기록할 만큼 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는 착륙에 성공합니다. 승무원들은 즉석에서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좌석 쿠션을 이용하거나 비상구문을 밧줄처럼 활용해야 했습니다. 불시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날 탑승자 69명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상을 입은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은 착륙 충격이나 슬라이드 미작동으로 인한 경미한 타박상이었죠. 에어 캐나다 143편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엔진 꺼진 비행기 착륙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행기는 정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계산이 틀렸나? 연료를 넣었는데 왜 없어진 거지? 이건 엔진 고장이 아니었고 정비 불량도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의 연료 탱크는 완전히 말라 있었고 그건 누군가가 제대로 된 양을 넣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제대로 된 양을 잘못 계산한 걸까요? 사건의 실마리는 이륙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행기는 오타와 공항에서 출발해 에드먼턴으로 향하는 중간 기착지 몬트리올 트리도 공항에 들르게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연료를 다시 채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지상에서는 정비팀과 조종사, 연료 공급 인력이 함께 협의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여기서였습니다. 비행기는 보잉 767 최신 기종이었고 에어 캐나다도 갓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기존 항공기와 달랐습니다. 특히 연료 측정 시스템은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였고 기존의 수동식 게이지나 막대 눈금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비행기의 연료량 측정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탱크에 연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연료 측정 장치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이 장치가 고장나면 연료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없고 수동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수동 계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수가 벌어졌던 겁니다. 지상 정비사와 조종사는 함께 연료량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현재 남은 연료량은 탱크 속 높이를 기준으로 측정했는데 그걸 다시 리터나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해야 했죠. 여기서부터 문제의 단위 전환 오류가 시작됩니다. 정비팀은 전통적으로 파운드 단위를 사용해 연료량을 계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보잉 767은 미터법, 즉 킬로그램을 사용하는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위를 바꾸는 변환 수치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리터의 항공유는 대략 2.204파운드 또는 0.803kg 정도인데 리터와 킬로그램 값이 차이나는 이유는 밀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비팀은 연료 밀도를 파운드 기준으로 계산해버렸고 조종사들은 그걸 다시 킬로그램 단위로 착각한 채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20리터만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직원은 실수로 20파운드로 계산한 셈입니다. 파운드는 리터의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절반 이하로 넣은 건데 둘 다 숫자 20만 보고 괜찮다고 착각한 겁니다. 차를 몰고 나와서 한참 가다가 연료가 바닥났고 그때서야 서로 숫자는 맞았는데 왜 연료가 없지라며 뒤늦게 당황한 셈이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복잡한 계산을 뒤로하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 1만 킬로그램 정도밖에 연료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정비팀과 조종사는 그게 22,300kg이라고 오해한 채 비행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숫자만 맞았고 단위가 틀렸던 참사였죠. 이건 누가 고의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매뉴얼대로 진행됐고 단위만 살짝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짝 다른 단위가 엔진 두 개를 동시에 꺼지게 만들고 비행기를 글라이더로 만들었으며 하마터면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대형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단위 착오는 사실 역사상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9년 나사의 화성 탐사선 마스 클라이미트 오비터도 지구에서 보낸 명령이 파운드 단위였는데 탐사선은 그걸 뉴턴 단위로 해석해 궤도를 이탈했고 결국 화성의 충돌에 사라졌습니다. 과학은 정밀해야 하고 단위는 생명과 직결되죠. 에어 캐나다 143편 역시 그런 단위 착오의 희생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적적인 착륙으로 그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항공사 내부 조사는 물론 교통안전위원회, 국토부, 심지어 경찰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당연히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은 조종사였죠. 기적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사고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조종사가 왜 연료량을 잘못 계산했는지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또 한 번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뉴스는 기적의 활강이라며 이 사건을 앞서서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였습니다. 가장 먼저 호출된 인물은 피어슨 기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중에게는 영웅처럼 비춰지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연료 계산을 승인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었죠. 비행기 출발 전 연료량 계산 방식에서 단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FQIS가 고장난 상태에서
비행을 강행한 판단. 기장은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그 비행을 시작하게 만든 판단의 책임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사고 몇 주 후 피어슨 기장과 부기장 모두에게 감봉 조치를 내리고 일정 기간 비행 정지를 통보합니다. 이 결정은 대중적인 반발을 낳았고 언론들은 일제히 기적을 만든 사람에게 벌을 주는가라는 논조로 기사를 쏟아냈죠. 당시 항공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규정을 어겼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조종술이 아니었으면 수십 명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결국 피어스는 징계 기간을 마치고 복직했으며 그 이후로도 몇 년간 비행을 이어가다가 은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 항공청은 전면적인 연료 단위 시스템 점검에 나서게 됐고 정비사 교육, 조종사 재량 기준, 그리고 수동 연료 계산 매뉴얼까지 모두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에어 캐나다 143편 불시착 사건, 다른 말로 김리 글라이더 사건은 그렇게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업계의 안전 시스템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은 이 비행기의 기체 자체가 사고 이후에도 25년 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잉 767기, 등록번호 C-GAUN, 사고 이후 정비를 마친 이 항공기는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수십만 명의 승객을 싣고 여전히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다가왔을 때 이 비행기는 마지막 항공편을 띄우며 김리 글라이더라는 이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작은 숫자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오류를 누군가가 어떻게 기적처럼 수습해냈는지를 보여준 실화였습니다. 에어 캐나다 143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항공교육 교과서에서 위기 대응 사례로 등장하며 파일럿 훈련 시뮬레이션에서도 무동력 착륙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수동 계산의 실수와 인간 손끝의 감각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착륙이 남아 있습니다.